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비스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무제표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인데요. 우선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요.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의 연도별 증감에 따라서 실제 이 회사가 자산과 부채, 자본의 각각의 항목들이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이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한 번도 늘어나지 않은 것은 이 회사가 증자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 같은 기간에 실제 자산과 부채, 자본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봐야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산은 0%, 한 번도 늘어나지 않았고요. 자본은 3.1%가 늘어날 때 부채는 2.9%가 늘어나서 오히려 자본이 3.1%로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고, 자산의 경우도 자본과 비슷하게 매년 3.1% 비율로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실제 증자를 하지 않고서도 매년 자본이 3.1%씩 증가를 했다. 그만큼 돈이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쌓이는 증가 폭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은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뒤편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38조를 벌었을 때 그 중에 2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남아서 7.6%의 영업이익률을 보였고요. 2020년도에는 오히려 매출은 줄었고 36조인데, 그 다음에 번 돈은 1조 8천억 원으로 5%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낮아진 것도 문제지만 매출이 실제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주라는 것은 매출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도 나중에 차차 따라오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렇게 매출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영업이익도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가 실제 이 가격을 높여서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아까 1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실제 이 회사가 현대 기아차의 대부분의 AS 부품이라든지 샤시를 납품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현대 기아차의 대부분을 납품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현대 기아차가 없으면은 존재할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는 것은 실제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로 구성이 되는데, 현금 매출이라는 것은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니까 아주 좋은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외상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돈을 줄게, 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실제 물품은 받았지만 돈은 뭐 60일 또는 90일 뒤에 주는 것 같은 외상 매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매출은 항상 높을수록 좋고, 외상 매출이 높으면 들어오는 현금은 적으니까 흑자 도산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 회사, 즉 모비스라는 회사의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봐야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18.9%에 달하는 매출 채권 비중이 있었지만 2020년도에는 그보다 더 높은 22.2%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코로나 효과 때문에 이 매출 채권의 비중이 모든 기업들이 다 상승했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해서 본다면 그 상승폭이 크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만, 문제는 이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100원을 벌면은 200원에 달하는 금액이 다 매출 채권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현금 유동성이 정말 많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현대 기아차가 대부분의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돈이 떼먹힐 가능성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 채권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 현대 모비스를 갖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K거 기준으로 매출액은 매년 마이너스 1%씩 감소하는 데 반해 매출 채권은 매년 2%씩 상승했다라는 것은 매출액의 상승폭보다 오히려 매출 채권의 상승폭이 크다는 것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이 회사의 현금성 으로 자산이 바뀌는 속도가 점차 느려진다는 뜻이 되고 안 좋은 신호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우선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의 값이 매출 원가와 기말재고의 값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재고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남아서 올해로 넘어온 재고를 얘기하고, 단기에 매입했다라는 것은 뭐 단기에 더 팔릴 거라고 예상이 돼서 생산을 하거나 매입한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랑 새로 들여온 것을 합한 값이 이 해 실제 가지고 있는 전체의 재고 자산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재고 자산에 있던 제품이나 상품들이 팔리게 되면은 매출 원가 계정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팔린 것에 대한 재고 자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팔린 거랑 실제 이 회사의 기말에 남아있는, 연말에 남아있는 재고를 더한 값은 실제 이 회사가 갖고 있던 그 당해년도의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의 값과 같다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매출과 재고 자산이 동시에 증가한다면은 이 매출이 증가하니까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돼서 재고 자산을 늘리는 행동은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매출은 계속 줄어드는데 재고 자산이 급증한다는 것은 위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고 자산이 급증한다는 것은 기말 재고가 급증한다라는 뜻이 되고, 이 공식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기말 재고 값이 커진다라는 것은 매출 원가가 작아진다는 게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매출 원가가 작게 잡혀서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시키는 그런 꼼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비스의 매출과 재고자산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을 살펴보면은 우선 재고자산 회전율은 높을수록 재고가 빠르게 소진된다는 뜻인데, 보시는 것처럼 2016년보다 2020년도가 재고자산 회전율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도 마이너스 1%씩 매년 하락했다는 것을 전 페이지에서 살펴보았고, 그러면 재고자산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은 2016년도에는 2조 8천억 원을 갖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매출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이 3조 가량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 회전율만 봐도 회사가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출액이 급감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것을 통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매출이 지금 계속 하락하는 상태에서 재고 자산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K거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1%씩 하락을 했는데 매년 재고 자산은 매년 2%씩 상승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 회전기간과 매출채권 회전기간을 더한 값인 영업순환 주기가 실제 어떻게 변했는지를 5년 동안 살펴보면은 2016년도에는 90일이었던 것이 2020년도에는 103일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고자산은 26일이었던 게 30일로 늘어났고, 매출채권 회전기간도 64일이었던 게 72일에 걸쳐서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22.3%에 해당되고 2020년도에는 그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형 자산이 조금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형 자산의 경우도 2.5%에서 2020년도에 2.4%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특이점은 없어서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5년간의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살펴볼게요. 우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값이 매출 총이익이고, 그 값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을 더하고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0.9%, 약 마이너스 1%씩 매년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어, 같은 기간에 매출 원가는 오히려 조금 덜 떨어졌죠. 매출액보다 조금 덜 떨어졌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한 마이너스 2.3%씩 매년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출 총이익의 감소폭과 판매 관리비를 보면은 판매비와 관리비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값이 영업이익인데 매출의 이익의 증감보다 오히려 관리 비용이 더 나갔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감소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마이너스 8.8%씩 영업이익이 매년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당기순이익은 그래서 이제 매년 마이너스 12.9%씩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 2017년도에는 각각 3,500원씩 배당을 했고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4,000원씩 배당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배당 성향은 2016년도에는 10.91에 불과했는데 2020년도에는 24.2로 조금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배당률로 보면은 2016년도에는 1.33%, 2020년도에는 1.57%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 실제 이 배당률을 빨리 높였기 때문에 이 주당 배당률이 1.57로 조금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을 비교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크거나 비슷해야지 영업의 질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오히려 지금 당기순이익 자체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실제 당기순이익은 이만큼이지만 영업활동으로 들어오는 돈은 1조가 적은 2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속빈강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반대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조 4천억 원에 달하고 당기순이익이 1.5조 원에 달하니까 그 차이가 한 9,500억 원 정도가 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큰 추세를 보이는 것은 2019년도부터 지속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K거 기준으로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각각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를 보면은, 당기순이익이 매년 13%씩 감소한다는 것은 뭐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4%씩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증가폭이 4%로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플러스인 것은 다행이지만 이 증가폭이 크지 않다는 점은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잉여현금 흐름의 추세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 실적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추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우상향 가능성이 많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캐펙스를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이 캐펙스의 비중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FCF, 즉 잉여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때가 온다면 주가도 급상승을 이루는 케이스가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이 모비스 회사의 잉여현금 흐름을 살펴보면은 2016년도와 2020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7,200억 원에 달했던 프리 캐시 플로우가 2020년도에는 1조 3천억 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추세로 보면은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2019년도, 즉 1년 전보다 이 FCF의 값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 K거 기준으로 잉여 현금 흐름과 캐펙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한번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4%씩 늘어났기 때문에 이 추세성이 이 회사 주가의 장기적 추세성과 비슷하게 간다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년 4%씩 증가했기 때문에 조금씩 상승을 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캐펙스는 매년 3%씩 감소한다는 것은 이 회사의 잠재력이 점차 감소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잉여현금 흐름은 매년 14%씩 증가했다는 것은 이 회사가 앞으로 이 FCF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는 있지만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빠졌다라는 점은 좀 마이너스 요소인 것으로 보여지네요. 재무상태표의 자본, 부채의 변동이 생길 때 봐야 되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5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9,720억 원이 마이너스이고 2020년도에는 2,319억 원이 마이너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왜 마이너스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살펴보기 전에 2016년도에 현금성 자산은 2조에 불과했지만 2020년도에는 4조 2천억 원가량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44기, 즉 2020년도를 보면은 유동성 장기 부채 및 단기 차입금의 차입, 돈을 빌려왔다라는 것이죠. 그게 3조 9천억 원이 되고 그 중에 기존에 있던 유동성 장기 부채에 대한 3조 9천억 원 가량을 갚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을 3,700원 가량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전년도에는 참고로 보면은 5,200억 원 가량을 장기 차입금으로 차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배당금 지급으로 2020년도에는 2,800억 원가량을 썼고요. 자기 주식의 취득을 위해서 2,300억 원가량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인데요.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와 B사분면에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유보금이 많으면서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회사 유보금은 적지만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모비스라는 회사가 실제 어디에 소속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산과 부채의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기준으로 실제 현대모비스가 얼마만큼의 영업 성격의 자산으로 실제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누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현대모비스는 영업 성격으로 24조 원 정도의 돈을 굴리고 있고 이 돈으로 실제 당기 순이익으로 벌어들인 돈이 1조 5천억 원 가량이 되는데 ROE로 보면은 6.3%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해석을 해보면 영업하는 순자산으로 이익이 ROE 기준으로 6.3%가 발생하기 때문에 플러스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비영업 성격으로 보면은 순자산이 9조가량이 되기 때문에 회사를 다 팔아도 남는 금액이 9조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 현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A사 분면 밑쪽 부분에 속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있는 기업이라고 표시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현대모비스의 주가 차트인데요.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한번 보면은 2016년도에는 거의 21만 원대를 유지하다가 계속 평탄하게 2020년도까지 가죠. 그 다음에 2020년도 1월에 코로나 때문에 12만 6천 원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점은 40만 5천 원이고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한 27만 원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러면 이 5년 동안 코스피 지수와 주가 지수를 비교해 보면은 현대모비스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4월 말까지 지금 주가 상승률이 K거 기준으로 매년 2%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코스닥과 코스피에 비해서도 한참 모자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업의 적정 주가입니다. S림 방식으로 계산해 봤는데요. 우선 ROE를 살펴보면은 2016년도에는 ROE가 11.23%나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4.66%로 떨어져서 최근 5년간의 ROE 평균은 6.98 정도를 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2020년도 기준, 즉 4.66으로 이 회사의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면은 20만 3천 원으로 현재 주가보다 조금 더 낮게
낮게 평가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만약에 5년 평균이 6.98로 한다면 30만 4천 원으로 지금 주가가 오히려 저평가 구간에 머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전성기인 2016년도인 11.23%까지 올라간다면 적정 주가는 48만 9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우선 저평가 여부를 살펴보면은 점차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저평가로 들어가는 게 이 회사가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그 주가가 많이 빠져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함정이 있고요. 배당 성장성에서 보면은 최근 5개년 동안 비슷한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성장성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이 기업에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모듈과 그런 생산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AS 제품을 만드는 건데 이 두 개 모두 현대 기아차에 너무나 높은 의존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비즈니스 모델은 평탄하겠지만 다이나믹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성장성이 뚜렷하게 예견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또한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은 영업 성격으로 ROE가 2020년도 6.05%로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 평탄한 것과 비슷하게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 기아차의 대부분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큰 바게닝 파워가 없고 큰 영업이익률을 낼 수는 없지만 망하지는 않는 기업. 이런 느낌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금 수익성을 보면은 잉여현금 흐름이 개선이 된다면 수익성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현금성 자산은 4.2조가량으로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 회사 청산 시에도 9조가량이 남아 우량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저의 종합 의견은 현대모비스 무난하지만 다이나믹하지는 않고 무난하기 때문에 큰 성장성을 엿보긴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대모비스의 재무제표 분석편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해당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